아니 유럽 최강국 프랑스를 이렇게 홀대한다고? 한국이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이 난리야. 한국은 정치적 후진국이 맞잖아, 안 그래?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뿌듯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외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여행객을 받지 않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몇 개국에 한해서만 여행객을 받기 시작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으로 귀화한 후 여러 나라를 여행했다는 프랑스에 출신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프랑스인이었을 때는 절대 가보지 못했을 국가들을 한국인이 된 후 마음껏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공항에서 쫓겨날 걸 두려워했던 그녀는 공항 직원의 뜻밖의 환대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의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으로 지금은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는 세이레아입니다. 전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찾는 게 좋았어요. 저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찾아 내 세상에 알려줄 때 그 기쁨이 좋았거든요. 그건 어릴 때의 기억으로 올라가요. 어릴 때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장사라 큰 돈을 벌 순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시합이 열리면서 선수단과 그의 부모들이 우리 동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학교 전체 청소나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가 끝난 시간이었고 저는 청소를 하고 검사를 맡아야 해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던 전 엄마에게 그 사실을 전했죠. 별다른 생각이 있어서 전했던 건 물론 아니었습니다. 단지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었고 엄마가 모르는 사실을 저만 알고 있다는 게 좋았던 것 뿐이었죠.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눈이 반짝거리면서 언제 오는 거냐고 자세히 묻기 시작하더군요. 전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 모두를 전했고 엄마는 상당히 들뜬 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고 무언가 준비를 해야겠다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일이 잊혀질 무렵 달력에 표시된 그날이 되었어요. 선수단과 그의 부모님들이 우리 동네에 오게 되었고 3박 4일을 머무르면서 먹고 잘 곳이 필요하게 되었죠. 자연스레 그 소식을 미리 알고 있던 엄마는 여러 준비를 해두셨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어요. 엄마는 연신 얼굴에 웃음꽃이 가시지 않았고 좋은 소식을 미리 알아서 준비할 수 있었다고 저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죠. 그때 전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분이 상당히 좋았고 그 이후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모험도 마다하지 않던 전 해외 출장도 자주 가는 편에 속했어요. 프랑스의 안에서의 이야기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형제의 나라인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역사가 풍부했고 전통도 상당히 매혹적이었는데 아시아의 희망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발전된 현대적인 도시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거죠. 전 한국 문화에 더욱더 깊이 몰입하기 위해 책과 다큐멘터리 그리고 뉴스 기사까지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혁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빠져나오기 힘들었죠. 그렇게 한국으로 출장을 자주 오게 되면서 제가 반한 건 단순히 겉에서 보여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나 친절함들이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충분했거든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 보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한적해서 사람을 만나려면 20분 이상 걸어야 하는 시골까지 만나는 모든 한국인들마다 열린 손길로 환대해주며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의 열정이 한국에 와 새로운 환경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더욱 번성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열광했어요. 한국인들 중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만나면 들을 이야기가 정말 많았죠. 그들은 지금 프랑스보다 훨씬 더 발전이 덜 된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변화의 순간을 주도한 분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끌려 항상 한국인을 만나면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궁금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삶에 대한 애착이 있고 변화를 주도하며 경험을 쌓았지만 여전히 친절했고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한국인들이 정말 좋았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진심이 통했는지 전문적인 노력 이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강렬해지기 시작한 거죠. 한국엔 활기찬 축제를 비롯해 맛있는 음식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 풍경에서 저는 사랑을 느꼈어요. 그동안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우정이 쌓여갈수록 전 한국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편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의 삶을 택한 것보다 한국에 머물며 그들을 더 이해하고 저 역시 그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한 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는 점이에요.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도 봐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한국어는 웃으며 시작하지만 울며 몇 년을 계속한다고 할 정도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언어에 속하는데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겉에서 보여지던 한국 문화나 관습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 정말 좋았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역사와 음식 예술까지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한국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조상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감동하기 시작했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제 자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환경에서 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죠. 저의 이런 노력과 열정이 결국 유튜브와 맞물려 제 개인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과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생활에 만족했어요. 노력 끝에 한국인이 되었고 기자로서의 일 역시 인정받으며 새로운 도전과 성공, 그리고 또 다른 기회로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좋은 기회로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 다녀올 일이 생긴 거죠. 제가 중동의 모습들을 제 채널에 소개하기 위해 출장을 계획했던 거예요. 아랍에미리트에는 네옴시티가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로 약 662조 규모를 쏟아 부어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만든다는 건 상당히 관심 있는 사실로 그 부분을 취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곳에서 충분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땅이 얼마나 넓은지 어떤 형식으로 준비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했죠. 한두 해 사이에 이루어질 게 아니기에 초기에 얼마나 자료를 모으고 꾸준히 쌓아가느냐가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이점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충분하게 시간을 보낸 후 멀리 출장을 온 김에 다음 장소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슬람 신자는 아니지만 종교적으로 유명한 성지가 근처에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우디까지 간다면 당연히 메카 메디나에 들렸다 오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인 신자는 그 유래가 깊어서 어디든 역사적 장소로 들려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다양한 경험 중 여러 종교에 관한 것도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다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한국 여권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귀화한 한국인으로 제가 사용하는 건 한국의 남색 여권이거든요. 저는 해외 비자를 신청할 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특히 저의 고향인 프랑스의 사람들이라면 절대 겪어보지 못했을 경험이었죠. 한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준비할 때 미리 비자를 쉽게 마련할 수 있는데요. 사우디도 예외는 아니었죠. 특히 근래 들어 젊은 왕세자가 정권을 잡고 관광 사업에 더욱 힘을 쏟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 비자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고, 그건 모두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해 받을 때도 약 2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아주 쉽고 간편하며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이 아니라면 우선 인터넷으로 신청을 아예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번거롭더라도 직접 신청하기 위해 담당자를 만나야 했죠. 준비 과정부터 한국인이 우대를 받는다는 걸 알고 난 후 제가 한국인으로 귀화를 위해 준비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사우디에 있는 신전을 보기 위해 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어요. 아예 성지순례라는 비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죠. 다른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위해 30만 원이 넘는 별도의 비자를 신청해야 했고, 인터넷도 아닌 직접 두 발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전에 들어갔을 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당당히 한국 여권을 내밀었을 때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준비 과정부터 편리했고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입장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권으로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너무 기쁜 나머지 한국전쟁 당시 목숨을 바쳐 싸웠던 젊은 한국 군인들까지 떠올리며 고마움이 이젠 내 나라라는 자부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목숨 바쳤던 군인들, 그리고 한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땀을 흘렸던 기업인들은 물론 시골에서 만났던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도록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준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저를 감동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사실 신전에 대한 감동보다 그 순간 제가 한국인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더 크게 다가왔답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항공 여권 파워를 경험하고 주변에 인접한 국가로 여행지를 넓혔어요. 바로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이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전쟁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 이스라엘이 다른 중동 국가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 긴장감이 흐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대놓고 적시하는 건 아니지만 두 나라를 오가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지, 또는 정치적이나 종교적 신념으로 위협적인 일을 벌이는 건 아닌지에 대해 나라 전체에서 항상 주의하고 긴장한 분위기였어요. 겉은 평화로워 보이더라도 폭풍 전야처럼 언제 폭풍이 들어닥칠지 예측이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무는 동안에 아무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물론 그 일 중엔 제가 입국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 차례가 다가오자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욕심을 부린 게 아닐지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 다녀온 사실로 다른 중동 국가 입국이 어려울까 그제서야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우디에서 좋았던 기억으로 멈추는 건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결국 화를 불러오는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갈 때 다른 중동 국가에서 입국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도장을 찍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별도의 종이에 출국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혹시 모를 위험성을 예방하는 건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에도 사원이 있었어요. 그렇기에 먼 길을 온 만큼 둘러보고 싶었던 건데 현실은 안보 문제로 방문이 원활하지 않다는 데 있었죠. 마음속에선 분명히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 된다면 아쉽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했던 거죠. 여행 중 외국인들이 통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흘려들었는데 막상 눈앞에 닥치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제가 줄을 섰을 때 제 앞에 여행자들 역시 외국인이었는데 입국 심사를 꽤 까다롭게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묻고 답하는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가방에서 어떤 문서를 꺼내 하나씩 보여주는 모습까지 봐야 했죠. 외국인 여행객이 꺼낸 문서를 형식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세심하고 철저하게 살피는 걸 보며 저는 긴장된 마음을 숨기기 어려웠죠. 입국에서 필요한 걸 요청할 때마다. 외국인 여행객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긴장되어 있었고 관리인들은 어찌된 일인지 엄한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릴 뿐이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기 시작했어요. 침착해야 했고 저의 감정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심사 때 흔들리지 않고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제가 평정심을 잃게 되면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건 너무 뻔했거든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여권을 관리자에게 건네주었죠. 관리인은 여권을 힐끔 보더니 저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곤 짤막하게 물었어요. 제가 한국인이냐고 말입니다. 상당히 놀란 듯한 표정이었고 믿기 어려운 듯한 말투로 거듭 저에게 확인했죠. 저는 자신 있는 미소로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맞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상당히 까다로운 태도를 보였던 관리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어요. 그리고 저를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리곤 사실 자신도 항상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곤 상당히 예의 있는 목소리로 이스라엘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묻더군요. 저는 이번 여행에 대한 여행과 다른 문화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직업이 기자라는 사실에 대해 알렸어요. 이스라엘은 풍부한 역사를 가졌고 활기찬 분위기를 경험하고 싶다고 전했죠. 관리자는 저의 말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상당히 진솔하게 답했다고 생각했고 관리자 역시 저의 대답에 흡족한 표정을 지었죠. 그는 제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따뜻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곤 별도로 궁금한 게 있거나 추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물어봐도 좋다는 말까지 들었죠. 저는 저희 운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엄격한 신문을 걱정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대신 제가 겪었던 건 친근한 대화와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한국 여권 때문이었죠. 또한 한국 여권 덕분에 요르단은 물론 이스라엘 국경도 상당히 쉽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전 이번 여행에서 한국에 대한 자부심, 한국 여권 파워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인으로서 중동아시아를 여행했던 프랑스의 출신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국가를 여행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특권과 자부심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멋진 경험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행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국적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깊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특히 어디를 가더라도 그녀는 한국 여권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행객을 받지 않던 사우디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환영하는 사실은 상당히 기쁜데요.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이레아 씨도 한국인으로서 그 모든 혜택을 함께 경험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생활이 계속해서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이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춤 최악일 것 같은데 중국만 가지. 왜 한국도 가야 하는 건데. 시간 아깝게 정말. 일본의 한 지하 연습실에서 스트릿 댄스 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연습하느라 숨이 차는 듯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으로 공연을 하러 가야 한다는 말에 리더로 보이는 여성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을 내는 것처럼 보이네요. 오히려 중국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국 대화를 더 하고 싶지도 않다는 듯 대충 숨을 고르고 여성은 연습만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댄스팀은 한국에서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라가키이고 일본 최고의 국가대표 스트리트 댄스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랍니다. 저희는 시노쿠보에 위치한 연습실에서 매일같이 만나 연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아시아에서 가장 명망 높은 댄스팀 중 하나랍니다. 무대도 무대지만 배틀씬에서도 저희 팀이 나오면 다들 긴장하고는 하는 팀이죠. 물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나도 쉽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제 친구들이 밖에서 놀러 다닐 때 저는 10살 때부터 스튜디오에서 밤낮으로 연습에 매달려 왔거든요.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추억을 쌓고 싶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항상 저희 춤 실력과 커리어가 우선이었어요. 그 모든 노력과 땀 희생이 드디어 보상받게 되는 날이 왔어요. 우리 팀의 가장 큰 쇼케이스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면서 말이죠. 제가 신발끈을 매고 마지막으로 안무를 복습하는 동안 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설레기도 하지만 연습을 쉬지 않고 했거든요. 오늘 너무 멋져. 크루 멤버 중 한 명인 나나코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항상 명랑한 아이죠. 오늘 밤 무대는 대단할 거야. 저는 웃으며 손으로 앞머리를 넘겼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이번에 시노쿠보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한 다음엔 전 세계로 진출할 거라고. 나나코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어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무대가 끝나면 아시아 투어부터 한다고 하던데. 유럽이나 미국은 그 다음이라고 들었어. 저는 비웃었어요. 흥분하면 습관처럼 거만해지곤 했거든요. 한국 같은 곳 말하는 거야. 그 시골 동네 알아요. 저런 비웃는 뉘앙스로 저런 대사를 치는 건 좋지 않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않아요. 그렇다고 싫어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의 저는 저렇게 말한 제가 당연히 이해가 안 가기는 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어리고 무지한 23살이었고 한국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아시아 댄서들, 특히 중국 댄서들한테서 한국이 얼마나 뒤처지고 버릇없는지에 대한 소문과 끔찍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죠. 물론 유명한 댄서 분들도 꽤 있어요. 한국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많이 발전했고 실력도 그만큼 올라왔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몇몇의 댄서를 제외하고는 다들 볼품없었죠. 많은 한국 댄서들이 일본으로 춤 수업을 들으러 왔었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때의 저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일본 사람들도 한국으로 수업을 들으러 가니까요. 하지만 저 당시 제 머릿속에 한국은 춤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별로 없고 실력적으로도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괜찮은 나라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버릇없다는 소문도 많이 들었고요. 한국은 생각보다 인종차별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제 동료 중 한 명이 한국에 몇 안 되는 유명한 댄서에게 수업을 받으러 갔는데 일본인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들보다 더 잘 안 봐주고 무시하는 기분이 들었대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일본인이라면서 자신을 쳐다보며 계속 수군거려서 돈 내고 수업을 듣고 온 게 아니라 동물원에 갇힌 느낌만 잔뜩 받고 온 것 같다면서 속상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생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았어요. 저번에 일본에 관광 온 한국 사람들을 봤는데 담배를 피고 그대로 길거리에 버리고 가더라고요. 저희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는 담배꽁초를 넣을 수 있는 곽이나 주머니를 꼭 소지하고 다니고 있죠. 그들의 모습을 보니 한국의 위생이 얼마나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나 마나 더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선 한국이 급속도로 현대화되는 아시아 한복판에 뒤처진 나라로 여겨졌어요. 계속 선진화된 주변 국가들을 따라가려 애쓰는 나라 같은 거죠. 우리 같은 세계적인 댄스팀이 왜 거기서 시간 낭비를 해야 하나요? 다른 나라들 투어하기도 바쁠 텐데 말이죠. 처음에는 중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 한국으로 간다고 들었어 나나코가 이야기했어요. 결국 한국을 가는 게 확실하기는 하네요. 왜 굳이 한국을 넣었을까요? 가서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이나 될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냥 중국이나 가지 뭘 한국까지 간대 제가 말했어요. 제 말에 나나코가 저를 쳐다보았어요. 한국은 요즘 엔터테인먼트적으로 많이 발전했어. 예전에 한국이 아니야. 저번에 방영한 수우파에 우리 일본 팀이 나간 적도 있잖아. 춤이 이제는 언더그라운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퍼져 있는 곳이 한국이야. 가면 놀랄 걸 나나코가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얼마 전 저희 나라의 유명한 댄서들이 한국의 한 춤 방송에 나간 적이 있었죠.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명한 팀이 왔더라고요. 좀 놀랍긴 했어요. 하지만 기본기로는 저희 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죠. 그리고 좀 자존심도 상해요. 한때는 저희 나라에 배우러 왔던 나라가 이제는 더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죠. 그래도 한국이 기본기로 우리나라를 따라오긴 아직 힘들지 어쨌든 중국부터 간다니 다행이네 연습이나 하자. 저는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며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쇼케이스 준비를 이어나가면서 마침내 아시아 투어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생각했죠. 저희를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리라고 말이에요. 첫 투어 국가가 중국이라는 사실에 매우 설레었어요. 중국은 매우 땅이 크고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만큼 저희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이 발전한 베이징으로 꼭 가서 얼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좋은 환경에서 그 나라 사람들과 연습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뜨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설레는 마음에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해 가졌던 기대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서 단 몇 초 만에 기대가 박살나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저희 중국에서의 경험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댄스팀은 첫 아시아 투어의 첫 행선지인 북경에 막 도착한 참이었어요. 저는 중국이 발전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기대감에 부풀어 도착했죠. 하지만 현실은 말로 절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경악스러웠어요. 호텔이라는 말을 하기고 민망할 정도의 숙소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죠. 이곳은 낡은 모텔조차도 호화롭게 보일 정도였어요. 금간 타일에 얼룩진 카펫 연기가 가득한 복도까지 그리고 중국 댄서들이 연습실이랍시고 안내해준 곳은 진짜 말도 꺼내기 싫을 정도였어요. 전쟁 중에 반군들이 동굴이나 벙커에서 숨어서 활동하는 사진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저희가 안내받은 연습실은 그것보다도 더 형편없었다니까요? 허름한 창고 아래 어둡고 좁은 지하실이었는데
천장이 너무 낮아서 키가 큰 비보이들은 거의 서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무대만한 사이즈를 바란 건 아니지만 적어도 비슷하게라도 맞춰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건 뭐 춤을 추면 다 같이 몸싸움을 하게 될 정도로 좁더라고요. 이게 장난에 진짜 너무하네. 저는 더러운 환경을 보고 역겨워하며 말했어요. 우리한테 이런 쓰레기통에서 연습하라고. 저의 굳어진 얼굴에 중국 팀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중국 댄서들 형편은 다 이렇답니다. 더 좋은 곳을 구할 돈이 없네요. 여기 사람들은 저희 일본 댄서들이 국제 무대에서 꽤 유명하다는 사실을 모르나 봐요. 물론 저희도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라 시설이 열약한 곳에서도 연습을 많이 해보았지만 이건 좀 심하잖아요. 저는 연습실 때문에 어디에서도 불평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에게 제공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했죠. 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 심각했어요. 그들의 미친 위생 상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중국 댄서들은 자기들이 어질러 놓은 걸 치울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이곳저곳에 쓰고 버린 반창고 머리끈 땀에 젖은 더러운 머리카락들이 바닥 구석구석마다 박혀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덩어리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고요. 결국 저희는 저희가 어느 정도 청소를 해놓은 뒤에야 겨우겨우 연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 다른 나라에서 연습하기 전 1시간이나 청소한 건 처음이네요. 진짜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무대에 설 때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무대는 조금 불안했거든요. 음향은 계속해서 삐끗거렸고 무대 바닥은 조금 흔들거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보이를 위한 댄스 플로어가 설치된 바닥이 아니어서 저희 비보이들은 공연을 하면서 몸을 많이 다치게 되었죠. 이렇게나 배려가 없는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댄스팀을 불러놓고는 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스텝들을 구성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발전되고 선진된 나라일 수 있는 건가요? 심지어 무대를 하다가 제 옆에 바닥 한쪽이 밑으로 꺼지는 사고도 일어났어요. 자칫하면 제가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중국 측에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사과는커녕 바닥을 잘못 밟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며 저희한테 성질을 내더라고요. 진짜 최악이었어요. 사람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무대팀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저희에게 넘기는 거잖아요. 정말 다시는 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의 댄스팀이요. 진짜 어디 가서 춤춘다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3년 전에 이미 끝낸 루틴을 자기들끼리 애를 먹으면서 연습하는데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으스대는 꼴이란 중국에서 유명하고 잘하는 추개 끼는 팀이라고 들었는데 우물 안개구리라는 말이 이럴 때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북경에서의 첫 주를 보내고 난 뒤 제 처음에 중국에 대한 설레임은 완전한 환멸감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수도가 이런 폐허 수준이라면 한국은 더하다는 거잖아요.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이 큰 쓰레기장이라는 소문들은 저에게 더욱더 크게 다가왔죠. 중국이 이 정도인데. 한국은 대체 그럼 얼마나 심하다는 걸까요? 심지어 저는 이곳의 위생 상태 때문인지는 몰라도 음식을 먹고 탈까지 난 상태라고요. 이런 최악의 컨디션으로 중국에서 공연을 했는데 더 나빠질 컨디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중국 댄서들이 우리더러 이곳의 환경도 견디기 힘들다면 한국에 가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은 지금 시골이나 다름없다고 말이죠. 게다가 한국인들은 가르침을 막 뱉는다며 눈꼽만큼도 예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대체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온 걸까요? 빨리 유럽으로 떠나고만 싶어요. 그렇게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다시 공항으로 향했어요. 저희는 이미 최악의 상황으로 인한 컨디션 저하로 많이 지친 상태였죠. 그렇게 저희는 비행기에 탑승했고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는 상태로 한국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약 1시간 정도의 짧은 비행시간 후에 비행기는 한국에 도착했고 저희는 다시 한번 지친 몸을 이끌고 공항으로 향하게 되었죠. 중국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있을까 싶지만 더 최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강하게 대비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여러분, 이번에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지 3분도 안 돼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과는 조금 다른 충격이었어요. 황홀한 충격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인천공항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완전히 현대적이고 깔끔한 인테리어에 호화로운 면세점까지 마치 공항이라기보다는 백화점 같았어요. 웅장한 터미널은 먼지 한 톨 보이지 않는 하얀 대리석 바닥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현대 미술 작품 고급 부티크 그리고 다 세지 못할 만큼 많은 디지털 스크린들로 장식되어 있었죠. 제가 깨끗한 도착 라운지를 통해 짐 가방을 끌고 공항의 웅장함을 입 벌리고 구경하는 동안 저는 이제 막 촌에서 올라온 바보처럼 보였을 거예요. 한국이 낙후된 나라라는 제 모든 편견이 눈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인천공항만 해도 미슐랭별을 받은 레스토랑을 포함해 50개가 넘는 식음료 매장들이 있었고 100개가 넘는 면세 매장에선 화장품부터 명품 패션 주류까지 모든 게 다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인천국제공항은 앞으로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어요. 현대성 효율성 최고 수준의 편의시설을 원하신다고요. 그럼 모두들 무조건 한국으로 향하셔야만 해요. 지금부터 제 서울 여정 이야기를 들으시면 모두들 인정하게 되실 거예요. 우선 저희는 모두들 감탄하며 짐을 찾고 게이트를 나서서 공항철도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했어요. 역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너무나도 깔끔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무질서함과는 다르게 이곳 사람들은 모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배려 입고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열차가 도착했을 때 저희는 너무나도 쾌적한 대중교통에 타고 있다는 사실의 행복감을 느꼈어요. 어디든 쓰레기가 굴러다니는 중국과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며칠 전에 지옥에 있었다면 지금은 천국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약 40분 만에 공항에서 서울로 도착할 수 있었는데 열차의 움직임이 너무 부드러워서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니까요. 각 칸마다 깨끗한 좌석 K-팝 뮤직비디오를 틀어주는 TV 화면. 그리고 카페에서 필사적으로 와이파이를 찾아다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초고속 인터넷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편안함과 효율성의 모든 경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밀하고 똑똑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시노쿠보나 신주쿠의 가장 현대적인 도시 철도 노선조차도 구식으로 만든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서울에 도착해 제가 머물 호텔에 도착했을 때쯤엔 완전히 저는 서울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 풍경을 한 번에 내다볼 수 있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 골프장과 실내 수영장, 스파 같은 호화로운 부대시설까지 갖춘 완벽한 호텔이었거든요. 도대체 내가 어디 있는 거지 내 눈앞에. 이 반짝이는 도시가 내가 생각했던 서울이 맞는 건가 저는 홀로 생각했어요. 한국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친절한 도어맨이 완벽한 영어로 인사하며 제게 키카드와 가방을 건네주었어요. 머무시는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문에서 인사하는 도어맨의 열정적인 말투는 저희를 들뜨고 설레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개발도상국 이안이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되고 자동화되고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였죠. 스위트룸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 순간. 저희 모든 편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꼈죠. 제가 바보 같은 소문들을 근거로 한국이 가진 모든 걸 의심했던 무지하고 편견 가득했던 사람이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 창작자로서 새로운 문화와 시각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인간으로서 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를 거의 놓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숙소와 서울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저희는 짐을 풀고 바로 연습실로 향했어요. 공연 스텝의 안내에 따라 준비된 연습실로 향하게 되었죠. 물론 한국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너무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충격이 너무 심해서 조금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는 있었죠. 혹시 모르니까요. 하지만 안내받아서 간 연습실로 들어섰을 때 그 준비는 쓸데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세상의 바닥은 반질반질 너무나도 깨끗하고 비보이도 춤을 출 수 있도록 좋은 플로어가 깔려 있었으며 연습실에는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고 너무나도 상쾌한 공기가 떠다니고 있었어요. 보니까 공기청정기도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울과 최신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심지어는 저희가 안무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카메라도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최신식 기술들과 한국 팀의 배려에 저희는 너무나도 감동했어요.
저희가 중간중간 에너지 보충을 할 수 있게 간식과 음료도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들은 저희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세상에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제가 제 좁은 시야와 혼자만의 열등감에 사로잡혀 한국의 발전을 무시하고 그들이 인간성 또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며 무시했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의 최신 시설과 배려로 저희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연습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이요. 대단하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맛보았던 음식은 여러 영양소가 골고루 있는 음식들이었어요. 갖가지 나물 반찬들과 그리고 불고기 그리고 보글보글 끓고 있는 김치찌개와 비빔밥들이었는데 무겁지 않다고 할까요? 중국 음식은 다 너무 기름져서 먹고 나면 배가 아프거나 몸이 너무나도 무거웠는데 한국 음식은 든든하게 속을 채워주고 더부룩하지 않고 건강해지는 식단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나라를 대체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솔직히 일본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중국에서의 찡그린 인상과는 다르게 매일매일 활짝 웃으며 즐겁게 연습을 할 수 있었고 좋은 무대를 설 수 있었어요. 무대 또한 너무 중국과 비교가 되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비교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로 비교가 너무 되는걸요. 한국은 저희가 올라가기 전 안전사고를 위해 리허설을 몇 번이고 진행했어요. 그리고 무대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저희가 춤추기에 너무 미끄럽지는 않은지 여러 번 저희에게도 불편한 사항들을 물어봐 주어서 저희는 무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다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쓸데없는 걱정 없이 오로지 춤에만 신경을 쓸 수가 있었죠. 무대 반응은 최고였어요. 관객들은 모두 저희의 춤에 열광해 주었고 그 에너지는 대단했죠. 많은 가수들이 한국에서 콘서트를 하면 그들의 열기에 꼭 다시 가서 무대를 하고 싶다고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계속 이곳에서 무대를 하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한국에서 계속 춤을 추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무대를 끝내고 내려왔을 때 저희는 한국 팀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어린아이들로 구성된 팀이었죠. 귀엽다는 생각을 하면서 팀을 바라보다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 옛 동료 미나가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미나, 제가 반가운 마음에 미나를 불렀어요. 미나와 저는 예전에 같은 팀에서 춤을 추었었는데 꽤 친했었거든요. 제 말에 미나도 저를 돌아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는 것이 보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미나는 저에게 달려왔고 저희는 오랜만에 반가운 포옹을 했어요. 다른 팀이 된 이후로 미나가 다른 나라에 가서 춤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게 한국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온 거야? 미나가 물었어요. 이번에 쇼케이스 투어를 하게 되었는데 아시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 그래서 중국을 먼저 들렀다가 한국으로 왔어. 제 말에 미나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중국을 먼저 들렀다니 많이 힘들었겠다. 정말 고생했어. 제 모든 상황을 알기라도 한다는 듯 미나는 제 등을 토닥였어요. 중국으로 가본 적이 있어? 제가 물었죠. 미나는 잠시 진절머리가 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중국으로 가서 좀 더 배우고 학원을 차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 환경도 환경이고 솔직히 춤도 배울 게 딱히 없었고 학원부터 차려볼까 했지만 사기를 먹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 미나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다른 동료의 추천을 받아서 한국의 학교 선생으로 오게 되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잘 안 일인 것 같아. 이곳에서는 배울 점도 너무 많고 춤추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수면 밖으로 나와서 알려져 있거든. 설 수 있는 곳도 기회도 참 많아. 그리고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 참 많고 미나는 자신의 제자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미나의 모습을 보니 경외감이 들었어요. 그녀는 정말 이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었죠. 사실 일본에서는 춤추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상을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한국은 이미 춤추는 사람들이 지상으로 나와 우대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럽더라고요. 혹시 다음 투어까지 시간이 있다면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미나가 번뜩 무언가가 떠오른 듯 저를 보며 이야기했어요. 부탁이 뭔데? 제가 물었어요. 이번에 우리 제자들이 공연을 올리게 되었거든. 괜찮다면 가볍게 합동 무대를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모두들 재능도 출중하고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미나는 똘망거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사실 다음 유럽 투어까지는 또 2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라 가능은 할 것 같았어요. 미나의 말처럼 저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한번 팀한테도 물어보고 알려줄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미나는 번호를 알려주고 꼭 연락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공연장 밖으로 나와 숙소로 향하면서 팀원들에게 물으니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배려들과 좋은 환경으로 자신들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고요. 그렇게 저는 미나에게 연락을 하고 저희는 빠르게 만나 제자들과 가벼운 연습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연습을 진행하면서 깜짝 놀란 부분은 아직 어린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들 너무나도 실력이 출중했죠.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춰 온 것이 분명했어요. 그 학생들의 젊음과 체력 그리고 에너지 모든 기술들이 그들은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었죠. 덕분에 저희도 저희의 모든 실력을 발휘해서 함께 연습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닌 정말로 같이 합동 무대를 만들어 나간다는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약 일주일간의 연습 끝내 서울에서 합동 공연에 저희는 함께 서게 되었어요. 미나의 제자들과 제일본 댄서들이 사상 초유의 문화교류를 위해 함께 무대에 오르게 된 것이죠. 우리만의 역동적인 안무에 새로운 한국 춤사위를 엮어내며 저희는 관객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죠. 그 순간 국경은 순수한 예술 표현 속에 녹아들었어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공유하며 우리는 춤 속의 하나가 되었죠. 마지막 흥분 넘치는 무대가 조명과 환호 속에 끝났을 때 저는 거기 서서 기쁨의 눈물에 젖어 있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무지한 편견이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를 보지 못하게 가렸었죠. 그런데 이제는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 무지함을 벗어 던지고 편견을 깨뜨린 제가 서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 한국을 경이롭게 여기는 제가 말이죠. 평생 처음으로 세상을 열린 마음과 겸손함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복잡하게 보존된 유산부터 대담하게 혁신을 받아들이는 모습까지 한국 사회의 모든 모습들이 제가 거만하게 무시했던 인간. 경험에 대한 깊은 진실을 드러냈죠. 무대 위 절 둘러싼 빛나는 얼굴들. 한국인 친구들과 일본인 가족들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각오가 불타올랐어요. 저 같은 편협하고 경솔한 사람도 몇 달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앞으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 생각에 새 힘이 솟구쳐 오르자 관객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서 주먹을 치켜들었어요. 춤은 끝났지만 깨달음의 리듬은 다시 깨어난 제 영혼을 계속 두드릴 테니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꾸어 주었어요. 저희는 무대에서 내려와 뜨거운 포옹을 하며 헤어졌죠. 저는 미나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고 미나는 저에게 한국에서의 활동을 한번 고려해보라며 명함을 하나 건네주었어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더욱 더 많은 한국 댄서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유럽 투어가 끝나면 저는 한국으로 다시 올 생각이에요. 이곳에서 더 많은 합동 작품을 꼭 만들어내고 싶거든요. 그동안 저희 편견으로 한국을 좋지 않게 바라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국 분들께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성장시켜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말이죠. 저는 지금은 다시 한국을 떠나지만 꼭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발전한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그 못 사는 나라 거기 가서 뭘 배우나요?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한국의 컨퍼런스 초청을 받은 영국인 경제학 박사가 한국의 전통시장을 갔다가 시장 한가운데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박사는 전통시장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통시장에서 무엇을 봤길래 큰 충격을 받은 걸까요? 저는 대리석 바닥에 구두 굽소리를 내며 회의장으로 들어섰어요. 제 이름은 피터. 이곳 런던에서 유명한 경제학 교수로서 저는 이런 국제 모임에 참석하는 게 익숙했죠.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과 은행 관계자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전 제 생각을 공유하는 게 정말 기대됐어요. 경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지만 사실 특정 국가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겠어요.
저는 그들을 경제적으로 약하고 서구의 큰 국가들에 비해 기여할 게 별로 없는 나라로 봤거든요. 특히 한국은 제가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였어요. 큰 연못에서 작은 물고기 같은 존재로 여겼죠. 회의 일정을 살펴보던 중 한 발표가 제 눈에 띄었어요. 리어창이라는 중국인 교수가 한국과 중국의 경제를 비교하는 내용이었죠. 호기심이 생기면서도 좀 의심스러웠어요. 강의에 가서 한국에 대한 제 믿음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리 교수가 무대에 오르자 강의실은 흥분으로 북적였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펜을 들고 핵심 포인트와 주장을 적을 준비를 했죠. 리 교수는 중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낫다는 대담한 발언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중국을 한국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어조는 꽤 부정적으로 변했죠. 그는 한국을 어려움을 겪는 나라로 묘사하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월 100만 원 밖에 벌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전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 대한 제 과정이 맞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리 교수가 계속 얘기하는 동안 청중들이 좀 안절부절 못하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사람들은 서로 귓속말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의 주장이 정말 정확한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갑자기 한 젊은 한국인 남자가 일어섰어요. 목소리는 맑고 열정적이었죠. 그는 자신을 서울에서 온 경제학 대학원생 석주라고 소개했어요. 자신감과 열정으로 그는 리 교수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며 한국 경제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를 공유했죠. 저는 석주의 열정과 청중들이 그의 주장에 점점 더 동의하는 것 같은 분위기에 놀랐어요.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할 때 전 호기심과 동시에 내 견해에 대해 좀 확신이 없어지는 걸 느꼈죠. 석주가 눈을 반짝이며 제게 다가왔어요. 피터 교수님,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강의 중에 교수님의 반응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직접 진실을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자존심이 상하고 고집이 세서 망설였어요.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으로 경력을 쌓아왔는데 제가 틀렸다는 생각에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석주의 진심 어린 제안에 문득 다시 생각하게 됐죠. 무슨 생각인데요? 저는 중립적인 어조를 내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석주가 미소를 지었죠. 한국에 오세요. 우리의 경제적 성공 뒤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보여드릴게요. 교수님께서 발견하실 것들에 놀라실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어느새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연구를 위한 거라고 제 견해를 뒷받침할 증거를 모을 기회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에 더 많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런던이 점점 작아지는 걸 지켜봤어요. 석주가 열정적으로 조국을 옹호하고 리 교수의 주장에 도전했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의 눈빛에는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가득했어요. 좌석에 몸을 기대며 질문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항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이제 제 가정을 시험하고 편견에 맞서게 될 여정을 떠나려 하고 있었죠. 긴장감과 흥분이 뒤섞인 채 눈을 감았어요. 앞으로 며칠이 세상을 이해하는 제 관점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 여행이 한국에 대한 제 시각뿐만 아니라 경제학과 문화적 편견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을 얼마나 크게 바꿀지 그땐 몰랐어요. 한국이 활기찬 경제와 제가 미처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풍부한 문화를 지닌 놀라움의 나라라는 걸 배우게 될 참이었죠. 그리고 이 여정을 시작하며 조용한 아침에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을 교훈들에 대한 기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공항을 나서자마자 서울의 북적거리는 에너지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도시는 마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죠. 하늘 높이 솟아오른 현대적인 건물들부터 인도를 종종 걸음으로 걷는 사람들의 무리까지 말이에요. 조용하고 질서 정연한 런던의 거리와는 거리가 멀었고 저는 낯선 환경에 압도되면서도 흥미로웠답니다. 석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겨주었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피터 교수님,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한국이 보여줄 색다른 경험을 할 준비가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제공할 것들을 보게 될 생각에 기대가 됩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원했던 것보다 좀 더 불확실하게 들렸어요.
우리가 도심으로 향하자 석주는 여러 명소를 가리키며 역사와 문화에 대해 조금씩 설명하기 시작했죠. 저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고 제 머릿속은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들을 처리하느라 분주했어요. 서울에서 제 눈에 띄었던 건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공존이었어요. 고대 궁궐과 사찰이 반짝이는 마천루 옆에 나란히 서 있었죠. 도시의 풍부한 과거와 활기찬 석주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우리의 첫 번째 방문지는 한국의 한 대형 은행 본사였어요. 우리가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로 들어서자 저는 이곳에서 보여지는 기술과 효율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는 젊은 전문가들의 환대를 받았고 그들은 모두 한국 금융 분야에 대한 경험과 통찰력을 기꺼이 공유하려는 듯 보였어요. 은행원 중 한 명인 해리 씨가 이 나라에 발달된 디지털 뱅킹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왔습니다. 그녀는 자부심에 눈이 반짝이며 말했죠. 거의 모든 사람이 모바일 뱅킹 앱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과거에는 며칠이나 몇 주나 걸리던 많은 프로세스들을 간소화했죠. 저는 진지하게 경청했고 제 회의적인 태도는 서서히 진정한 관심으로 바뀌어 갔어요. 해리 씨와 동료들이 한국의 강력한 근로, 문화와 경제적 성공을 이끄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저는 미친 듯이 메모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고 선입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 석주는 저를 북적거리는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선 신선한 농산물부터 수공예품까지 모든 것을 파는 상인들로 가득했죠. 공기는 번성하는 지역 경제의 광경과 소리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고객들이 판매자들과 즐겁게 흥정하는 것을 지켜봤고 그곳을 가득 메운 지역 사회 정신과 활기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걸으면서 석주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더 많은 사실과 수치를 공유했어요. 한국의 1인당 GDP가 1960년대 100달러 미만에서 오늘날 3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걸 아시나요? 그는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죠. 불과 몇십 년 만에 수백 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솔직히 인상 깊었어요. 숫자가 그 자체로 말해주고 있었고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예전의 의심과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분명 한국의 경제 기적에는 어떤 숨겨진 약점이 있을 거라고요.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석주는 저를 작은 공원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선 노인 남녀 한 무리가 체조를 하고 있었죠.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숫자와 통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 국민의 회복력과 결단력에 관한 거죠. 우리는 역사를 통틀어 전쟁과 빈곤, 정치적 혼란 등 너무나 많은 도전에 직면해 왔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목표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체조를 하는 사람들의 우아한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나이의 흔적과 함께 평온함과 만족감이 배어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었어요. 저는 한국을 단순한 경제 사례 연구가 아닌 진정한 이야기와 투쟁이 있는 진짜 사람들의 나라로 보기 시작했죠. 이후 며칠 동안 석주는 계속해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삼성과 LG의 첨단 기술부터 전통 한옥의 영원한 아름다움까지 말이에요. 우리는 대학과 연구소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저는 혁신과 창의성의 경계를 넓혀가는 젊고 뛰어난 인재들을 만났죠. 그리고 매번 새로운 경험, 새로운 대화를 할 때마다 제 편견과 오해는 사라져갔고 한국 국민과 그들의 성취에 대한 감탄과 존경심으로 대체되었어요. 하지만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 경제와 사회의 복잡성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저는 아직 배워야 할 많은 교훈과 물어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열린 마음과 배우려는 자세로 모든 것에 접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지금까지 서울이 제게 가르쳐 준 게 있다면 그건 진정한 이해란 낡은 가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활기차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 풍경을 내려다보며 앞으로 다가올 발견에 대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계속하면서 전 끊임없이 역경 속에서도 적응하고 번창하는 이 나라의 능력에 놀라움을 느꼈어요. 서울의 붐비는 거리부터 산속에 자리 잡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어디를 봐도 회복력과 결단력의 사례들이 보였죠. 어느 날 석주는 저를 데리고 시외곽에 있는 작은 공장을 찾아갔어요.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공기 중에 가득한 목적의식과 에너지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숙련된 솜씨와 정밀함으로 복잡한 기계를 다루는 근로자들, 날카로운 눈과 신속한 결단력으로 생산 과정을 감독하는 관리자들로 북적였죠. 공장 사장인 박 씨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거의 무너질 뻔했어요.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주문이 끊겼고 대부분의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박 사장님과 직원들은 절망에 굴복하는 대신 단결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찾아 제품군을 다각화했죠. 교육과 기술에 투자해 운영을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벼랑 끝에서 기어 올라왔어요. 박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며 사장님과 직원들이 보여준 완전한 근성과 결단력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면 어떤 도전도 극복하기에 너무 크지 않다는 한국인 정신의 증거였죠. 하지만 회복력에 대한 교훈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석주와 저는 수세기 동안 견뎌온 풍부한 문화유산의 광경소리, 냄새로 둘러싸인 전통 한국 축제에 참석했거든요. 노점과 전시물 사이를 거닐며 장인과 공연자들의 복잡하고 정교한 솜씨에 이끌렸어요. 도자기 하나하나, 섬세한 붓놀림 하나하나, 우아한 춤사위 하나하나가 대대로 내려온 깊은 창의력과 기술을 보여줬죠. 그런데 축제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많은 한국인들이 여전히 직면한 도전과 어려움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이 들렸어요. 도시의 높은 생활비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현대화와 세계화로 인해 전통 생활 방식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도 복잡성과 모순이 없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줬어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고민하면서 석주에게 안내와 관점을 구했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조화시키나요? 도시를 내려다보는 조용한 공원에 앉아 어느 저녁 물었어요. 믿을 수 없는 성취와 지속되는 도전,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을요. 석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시선을 멀리 두고 생각에 잠겼어요. 쉽지 않죠. 마침내 인정하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대조와 역설로 가득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을 축하하는 동시에 어려움도 인정할 수 있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요. 계속해서 작은 마을에서 자라며 주변이 변화하는 걸 지켜본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가족을 부양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공장과 들판에서 오랜 시간 일하신 희생에 대해 이야기했죠.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힘들 땐 강한 자가 나선다고 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몸을 일으켜 앞으로 밀고 나가는 회복력에 관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역사와 경험을 통해 배운 거라고 봐요. 석주의 말을 듣고 있자니 겸손함과 존경심이 깊이 느껴졌어요. 그가 말한 바로 그 자질, 회복력, 결단력, 변화와 도전 앞에서 적응하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체현한 젊은이였거든요. 그 순간 한국에서의 여정이 단순히 경제나 통계 이상의 의미가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역경 속에서도 인간 정신의 힘, 인내와 희망의 힘에 대한 교훈이었죠. 며칠 동안 계속 탐구하고 배우면서 주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만난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들이 나눈 이야기와 추구한 꿈속에서 아름다움과 힘을 보았죠.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통찰과 관점으로 가득 찬 제 마음과 머리에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 영원히 남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 그건 단지 한나라나 경제를 이해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자신과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믿을 수 없는 잠재력을 이해하는 거였죠. 런던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를 여기까지 이끈 여정의 감사와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세상에 대해서뿐 아니라 인간 정신의 회복력과 아름다움에 대해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제 앞길이 어디로 가든 그 교훈을 간직할 거라는 걸 알았죠. 한국에서 보내고 배운 것들로 머리가 복잡해진 채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 나라는 정말 여러모로 저를 놀라게 해줬죠. 제 선입견에 도전했고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마지막 며칠간 석주가 저를 서울의 저명한 대학에 초청해 강연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요? 한국경제학계의 거물이신 그 교수님은 한국 경제에 대해 세련되고 균형 잡힌 견해를 펼치셨어요.
비약적인 성과는 물론 석주 직면한 도전들도 인정하며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공감이 갔어요. 몇 주 전에 제 이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합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이었죠.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손을 들고 한국의 성장을 이끄는 혁신과 기술의 역할에 대해 물었어요. 교수님은 국가의 R&D 투자와 교육 및 인적 자본을 강조하는 부분을 통찰력 있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답변을 해주셨죠. 이건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 제가 가지고 있던 무시하는 듯한 단순한 견해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때의 무지와 선입견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보다도 흥분과 가능성에 대한 감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제게 세상에는 배우고 발견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많은 이야기와 관점들이 있다는 걸 보여줬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의 모습이 아래로 멀어지자 저는 벌써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제 경험을 글로 써서 얻은 통찰과 교훈을 영국의 동료들과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죠. 대학에서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한국 경제에 대해 균형 잡힌 견해를 강의실에서 학생들 앞에 서서 발표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과 동시에 직면한 도전과 복잡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역경 속에서도 보여준 그들의 회복력과 의지에 대해 말할 거예요. 혁신과 교육의 중요성,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역할에 대해서도요.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로부터 배울 자세를 갖출 것을 권하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랬듯이 가정과 편견에 도전하고 새로운 관점과 경험을 찾아 헤맬 것을 말이에요.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비행기 안에서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명료함과 삶의 목적을 느꼈어요. 한국은 제가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죠. 이 여정을 떠난 것에 평생 감사할 것임을 알았어요. 그 후 몇 주 몇 달 동안 저는 새롭게 다른 열정과 에너지로 제 일에 몰두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기사를 쓰고 강연을 했죠. 귀 기울여주는 누구에게나 배운 교훈을 나누었어요. 석주 등 한국 동료들과 연구 프로젝트에 협력하며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의 다리를 놓았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얻은 기억과 통찰을 가지고 다녔어요.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 풍부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 수많은 도전과 장벽을 이겨낸 회복력과 의지까지, 하지만 무엇보다도 겸손함과 열린 자세를 가지고 다녔죠. 세상에는 아직 배우고 발견해야 할 것이 많다는 걸 인정하면서요. 제가 여정의 이야기와 배운 교훈을 나누며 학생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눈에서 호기심과 경이로움의 불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 역시 자신만의 모험과 발견을 하게 될 것임을 알았죠. 성장과 변화의 순간들을요. 결국 그게 바로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거예요. 세상은 광활하고 놀라운 곳이며 배움과 성장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로 가득하다는 것을요. 앞에 있는 수많은 얼굴을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여정과 아직 들려줄 이야기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을 느꼈어요. 한국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평생 배움과 발견의 길에 디딘 하나의 디딤돌이었죠.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침의 고요함의 나라에서 보낸 시간의 교훈과 기억을 항상 간직할 것임을 알았어요. 분열과 오해로 가득한 세상에서 한국은 제게 국경과 경계를 넘어 공통점과 인류애를 찾아 손을 내미는 공감과 연결의 힘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그건 제가 앞으로 어디로 가든 간직하고 소중히 여길 교훈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